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인데요. 1부에서는 미얀마로 가겠습니다. 군부 쿠데타를 겪었던 미얀마가 내일부터 단계적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선거 상황 짚어보고요. 2부에서는 그린란드로 갑니다. 그동안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미국 영토 편입을 주장해 오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특사를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린란드 장악 의지를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극해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2월 27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큐엔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세종대 글로벌인재학부의 장휘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얀마로 가보겠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소식을 들은 게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선거를 실시한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미얀마? 네, 미얀마가 2021년부터 이제 쿠데타로 인한 내전이 5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는 군부가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는 군부의 통제력이 미치는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율로 봤을 때 전체가 한 330개 그 카운티 구가 있어요. 근데 군부가 통제하는 지역이 이 중에서 한 200여 개 지역이거든요. 여기에서만 투표를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나머지 지역에서는 투표를 할 수가 없으니까 투표소 설치도 안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이게 쿠데타 이후에 내전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네, 내전이라고 하도 그 상황이 계속 지속됐고 네. 이제 그 여파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군부에서는 그렇게 핑계를 대지만 뭐 안 해도 그만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느낌이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단계적 총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날에 걸쳐서 총선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사실 선거라는 게 한 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의견이 이렇습니다라는 국민들의 의견을 보여주는 건데, 단계적으로 하게 되면 저기 한 번 투표를 하고 저기는 이 표가 많이 나왔으니까 당신들은 요걸 찍어라, 뭐 혹은 소문이 돌고 이래서 국민적 의견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부정선거일 확률이 높은 거죠. 제일 문제는 지금 아직 21년에 군부 쿠데타를 했는데 저항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BBC 작년 보도를 따르면 군부는 전체 21%만 장악한 반면에 전국에 나머지 반군 세력이 장악한 지역이 42%나 된다. 그러니까 군부가 이번에 선거를 아예 그 반군이 장악한 지역은 빼버리고 자기들이 확실하게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지역 한 100개 구 정도에서만 선거를 실시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확실하게 지금 주도권을 갖고 있는 곳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기간을 나눠서 상황을 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하고, 약간 지금 이런 그럼 식으로. 일단 또 하나 확인할 게, 투표 실시 지역이 제한이 된다는 거 말고 모든 정당은 다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아닙니다. 이게 전국 단위 선거인데 여기에 등록한 정당이 지금 6개 당인데 이 6개 당 전부 친군부 성향의 당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어떻게 보면 답정너 같은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 과정을 어떤 명분을 만들기 위한 절차인 거고, 지금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이 27년형 받고 그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미얀마 군부가 지금 상황에서 단계적인 총선을 밀어붙이는 건 결국 현재 군정을 이끄는 미나웅 홀라잉 대통령의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과정을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히 봐왔던. 그렇죠. 부정선거에 뭐 삘이 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삘이 나는 게 아니라 뭐 거의. 예, 맞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그 군부가 하려고 하는 거는 5년 넘게 지금 제대로 된 정부로서 뭐 이렇게 대통령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빨리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민 대통령은 그 군복을 안 입고 공식석상에 많이 나와요.
전에는 예, 무조건 예. 군복을 입었는데 그래서 일단 대통령을 되기 위해서 전 국민이 약간 퍼포먼스 좀 해주세요라는 그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미얀마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은 사실 투표를 안 하고 싶은, 그러니까 지금 외신 보도에 따르면 투표를 안 하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 간절한데 안 하게 되면은 안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번 총선에 관련해서 선거에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만 해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을 잡아가요. 그래서 근데 이게 잡아가서 그냥 단순히 뭐 집행유예 이런 걸 끝나는 게 아니고 실형이 떨어지는데 그 실형도 징역 42년에서 49년까지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투표를 그러니까 100%겠네 그러면.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올해 7월에 만들어진 선거보호법이라는 건데요. 선거 보호법. 예, 예. 그래서 선거 또는 선거 관계자들 이 넘어서 이제 국민들까지 다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선거를 안 한다라는 의견을 내세우게 되고 그러면 3년에서 사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안 했다가 사형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 국민들이 겁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 투표 내용도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저기 볼수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여기서 전자투표 기기를 도입했는데 음. 근데 거기에는 기권이나 반대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무슨 무조건 말이에요? 찍어야 돼. 누군가를 찍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그걸 찍는 거를 과연 얘네들은 그거를 이제 못 본다. 선관위가 그걸 누굴 찍었는지 모르는 비밀 투표가 보장된다고 말하지만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누구 찍었는지 전자기표로 하게 되면 왜냐면 기권이나 반대도 표시를 못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미얀마가 안에서 내전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난민들이 생겨나서 난민들이 이제 지금 방글라데시 한 100만 명쯤 가 있고요. 국내 안에도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난민이 생기면 이 난민들이 전부 다 선진국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죠. 유럽으로 가고 뭐 미국으로 가고 한국으로 올 것이다라고. 그것도 돈 좀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그렇죠. 거 원래. 실제로 난민들은 대부분 옆 나라에 가서 있게 되고 그래서 로힝야 난민의 대부분은 지금 방글라데시의 수용소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고요. 또 더 많은 사람들은 국경을 떠나지도 못해서 국내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국내에 난민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선거자 투표를 누가 하는지 선거의 명부를 만든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있냐면 군부에서 난민들한테 니네 집으로 돌아가고 선거 등록을 해라. 안 하면 너 집을 우리가 몰수해버리겠다고 니네 동네 폭격해버리겠다 이런 협박을 받았다는 보고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선거를 왜 해놓은 걸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이 되고 싶은 대통령이 거죠. 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냥 네. 굳이 뭘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는 절차를 지금 필요로 하는 아니 거잖아요. 그렇다고 누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그러니까 선출된 대통령을 인정을 해주나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국제사회로부터 불어오는 이 따가운 시선을 그 대통령을 간절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정말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자꾸 누가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참. 그렇죠. 이제 일단 이게 자기들의 주장은 헌법 이행이다. 왜냐하면 이게 비상 사태를 여러 번 연장을 했는데 이번 종료를 시켜서 그럼 종료가 되면 6개월 내에 선거를 해야 된다가 헌법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헌법대로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민정 이양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민주적인 선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군부 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로 외부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고 물론 이제 대부분의 서방이나 유엔이나 이런 국제기구나 아니면 선거감시단이나 이런 데서는 모두 다 지금 이 선거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인정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중국 같은 나라는 이거를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얀마 군부를 지원하는 게 중국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내정 간섭이다. 왜 다른 나라들이 여기 안에서 자기들이 선거를 하겠다는데 선거를 하게 놔둬야 되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중국이 여기 안에다 투자했던 거 1대1로라든지 항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투자를 안전하게 지키고 국경도 지금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국경을 안정하고 이런 점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미얀마 군부를 지지를 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이런 형식적인 절차들을 우리가 거쳐야 되겠다는 그런 군부의 시도로 보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선거론 가지고 이제 음모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미얀마에서는 음모론이 아니네 그러면.
그렇죠. 대놓고 사실. 근데 얘기하면 그쵸. 잡혀갑니다. 네.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면. 부정선거로 말하면 그 선거를 비판하는 내용의 이제 페이스북 그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좋아요 눌렀다가 체포되는 나라예요. 좋아요 눌렀다가 다른 게시물이 아니고 그래서 네. 그 정도기 때문에 사실상 현지에서는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민주주의 기본적인 어떤 절차들이 완전히 다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900만 명 인구의 3분의 1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게 사실상 유권자가 없는 선거를 치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독재 정권에서 이제 민주화 이제 진입 단계에 들어서서 이제 선거를 하면 보통 국제사회에서 이제 선거 감시단 이런 거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민주적 선거가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혹시 이런 움직임이라도 있습니까? 근데 이건 아예 선거를 인정 못하겠다. 국제사회는 이런 건가요? 어떤 겁니까? 지금 선거 감시단을 대부분 보내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지금 이제 아세안 안에서 약간 이게 국가들마다 입장이 달려요? 입장이 갈리는데 네. 태국이나 캄보디아, 라오스 같은 나라들은 보낼까? 선거 감시단 우리 보낼까? 그 두 나라고 요거는 입장이 같아요? 예. 이쪽은 약간 그쪽에 있고 나머지 나라들은 이게 이제 선거보다는 일단 협상을 해라. 대화를 해서 협상을 이뤄라 이런 게 이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주장인데 그 주변 국가들은 이제 군부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군부와 대화라는 건 주변 국가 정부들이고 그들은 이제 우리 감시단을 보낼 수도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구나 유엔이나 이런 데서는 아예 선거 감시단 우리가 보내지 않겠다. 선거 결과 나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있어요. 사실 미얀마에서 선거보다 더 그러니까 근본적인 줄기는 사실 내전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지금 우리 김명미 대표님 그러니까 미얀마 쪽에도 혹시 이렇게 취재 라인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는 저희 브랜치가 있죠. IG 그러면 사. 지금 상황이 어떻대요? 그거 좀 자세히 좀 일단 얘기해 주세요.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이제 뭐 국민통합정부 NUG라고 하는데 그쪽에 이제 마음을 기운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들 중에 한 40% 가까이는 그쪽을 많이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나온 플라잉 대표가 이거를 가장 두려워할 것 같아요. 언제 또 다시 이 사람들이 무력으로 우리를 진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데는 예. 그 과거에는 미얀마 국민들이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심했고 노익야족 이런 예, 데. 맞습니다. 그리고 절대 협조하는 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민주화 세력들이 소수민족하고 협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미얀마의 발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민주적으로 이 사람들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불의를 위해서 같이 싸우는 거, 이런 거에 이제 소수민족과 동의를 했다. 그래서 이제 두 팀이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한 편을 먹으니까 일단 군부 쪽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법들을 만들게 되고 또 이번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선거 감시로 오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캄보디아하고 태국이 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둘 다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미얀마는 안중에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할 때 사실은 캄보디아하고 태국이 좀 더 도와주는 모양새로 해서 조금 이제 모양새를 갖춰서 선거를 하려고 했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늘도 도와주지 않아서 지금 양국이 전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독자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이게. 그러면 군부 세력하고 저항 세력 간의 어떤 국제적인 전투 상황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전투 상황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국민통합정부가 그 미얀마 내 민주 진영이 꾸린 임시정부거든요. 최근에 한국에 왔었어요. 네, 와서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 만났고 그리고 이제 이번 총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한국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마 미얀마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가진 민주주의 역사가 굉장히 부럽고 너무너무 좋은 예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똑같은 걸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얀마 국민들 역시 이런 한국의 역사가 미얀마의 역사가 되기를 굉장히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국제사회가 움직여주길 더 지금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지금이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이런 데서 지금 그 온라인 범죄 관련해서 굉장히 국제사회가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얀마 임시정부가 오히려 이걸 감추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지금 내보이고 있거든요. 우리 미얀마 국가 안에서 지금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왜냐하면 이 내전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부에서 난민만 최소 420만 명이 지금 발생한 상황인데 이게 미얀마 전체 인구의 최대 10%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이 정도 인구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사기 센터로 들어가거나 거기서 피해자가 되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나 범죄자들 그 초국적 범죄 조직이 이 미얀마 안에서 이렇게 싹틀 수 있게 된 거는 지금의 내전 상황 때문인 거고 이거로 인해서 지금 다른 나라들도 너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들어와서 이거를 좀 고쳐줘야 그래야지 이제 범죄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최근 이제 캄보디아 쪽에 이제 태국도 폭격을 하고 있고 또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특히 한국 정부가 굉장히 화나서 지금 거길 초토화시킨다고 막 현재는 그렇게 소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단속이 시작되니까 미얀마 쪽으로 많이 옮겼어요. 그런데 미얀마 쪽에서 이제 군부가 보호를 해주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네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호해주기는커녕 지금 이거 국민통합정부 임시정부가 그 적극적으로 오픈을 하는 거예요. 색출해내고 어디에 이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보면 뭐 미얀마의 군부보다는 임시정부가 훨씬 더 민주적이고 이런 범죄와 타협은 없고 이런 것들을 보내주는 이미지 메이킹은 굉장히 성공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얀마 국민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의 위상이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미얀마 국민들의 삶은 지금 어떻대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2021년에 미얀마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 당시 2월이었거든요. 2월 1일에 이제 쿠데타가 시작이 됐고 너무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왔고 이제 잡혀가기도 하고 심각했죠. 근데 불과 1년 후에 정확히 1년 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정말 놀랍도록 전 세계가 미얀마에 대한 관심을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미얀마에 대한 어떤 관심도 없는 상태에서 너무 힘겹게 국민들이 이거를 지금 버텨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도 뭐 당시에 이제 이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뭐 의사라든지 이런 엘리트층이 너무 많이 잡혀갔고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희생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상황들이 거의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고 그 실제로 무기를 동원한 무력 충돌 군부와 그 민간인 사이에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도 격전지가 여러 군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뭐 이러다 보니까 점성술이 유행을 한다고요? 미얀마에서? 네, 미얀마가 언제쯤 나아질까 이제 이거를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미얀마 자체가 원래 그런 것들을 조금 미신들을 많이 이제 믿고 뭐 생활 속에 많이 들어와 있는 국가 중에 하나긴 했지만 이제 좀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한 독재자가 이제 단순히 그냥 미신만 믿는 게 아니라 이걸 정치에 이제 들여온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치에 들여왔다고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점성술사가 자기한테 너는 9라는 숫자가 되게 잘 맞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그 9라는 숫자에 맞춰서 화폐 단위를 변경을 해가지고 전 국민이 혼란해. 45자, 90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왜 45자, 90자시냐? 이게 각 숫자를 더하면 45면 4, 5를 더하면 9가 되잖아요. 9, 0을 더하면 또 9가 되고 이렇게 해서 45자, 90자 화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바닥 왕은 약과네. 그러면. 약과예요. 이거는 아예 정책을 그냥 바꿔버린 겁니다. 국가 시스템을. 그 내윈이 그 도로 방향도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점성술사 말을 듣고 바꿨다고 합니다. 아니 그거 근데 옛날이어서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요즘엔 캄보디아 군대도 점성술사가 들어가서 이 전투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여기 도망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까지도 되게 이 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미얀마 선거 일정도 점성술사 얘기를 들었다는 소문도 있다고 합니다. 예. 날짜 점치가? 태길. 근데 진짜 쿠데타를 일으킬 때 미낭 플라잉 대통령이 날짜 정할 때는 확실히 그 점성술사의 조언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성공할 수 있는 날짜. 근데 그 말씀하니까 진짜로 지금 뭐 내란 특검 수사에도 불구하고 왜 12월 3일이었는지는 아직도 안 밝혀지고 있죠. 네. 그죠? 근데 그 밝히는 것도 좀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물론. 점인데 그걸 어떻게 검증하겠어요? 내란 특검이 천공으로는 상관이 없다. 뭐 이런 발표는 있었습니다만 이게 웃을 일이 아니죠. 네, 진짜. 맞습니다. 예. 아무튼 뭐 선거의 모양새를 띈다고 하는데 국제사회가 그걸 인정할 이런 수준의 선거는 지금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참 미얀마 상황 앞이 보이지 않네요.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음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GB타임즈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현석 기자, 장희 교수, 김영미 대표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린란드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특사를 임명을 했다고요? 네, 지난 21일에 이 제프 랜들이 루이지애나 주지사를 그린란드 특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 배경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기자들한테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린란드가 필요하고 그린란드 해안선을 따라 둘러보면 도처에 러시아와 중국 선박들이 있다. 천연 자원 때문이 아니라 군사적인 이유에서 반드시 그린란드를 미국이 보유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린란드 특사 임명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조처다라는 걸 시인한 셈으로 보이고, 그리고 랜드리 주지사가 이번에 이제 그 특사로 임명된 랜드리 주지사는 굉장히 친 트럼프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이고요. 루이지애나 자체가 미국의 주요 에너지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주지사로서 뭐 해상 시추나 에너지 산업을 관리해온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그린란드의 경제적 가치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냐, 이렇게 낙점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특사라면 그러니까 임무를 뭐를 준 거예요? 특사 역할을 뭐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특사가 사실상 비공식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사로 간 이유가 덴마크의 승인이 없이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특사로 임명을 한 거고, 두 번째로는 어떤 외교적 절차를 뛰어넘고 사실 특사가 직접 현장에 파견이 돼서 뭐 현장을 누비면서 다양한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고 이제 미국은 믿고 있는 거죠. 제가 질문드린 취지가 그건데, 그러니까 특사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어떤 특명을 받아가지고 가서 무슨 외교 협상을 한다든지 이런 걸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부여한 역할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럼 이거 사실상 총독 역할 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렇게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권이 아니, 미국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여쭤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생각을 여쭤보는 그러면서도 이렇게 지금 약간 퍼포먼스처럼 특사를 임명해가지고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건 계속 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미국이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덴마크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잼 날린다 뭐 이런 그런 거. 것도 있고, 그리고 특사가 현장에 가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외교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못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지금 중요한 게 그린란드 주민들이 이제 마음을 바꾸게끔 하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위해서 뭔가 현장에서 이제 특사로서 뛰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그 대통령 취임 직후에 문제를 꺼내다가 당분간 잠잠했는데 갑자기 좀 나온 거 아니에요? 왜 이 시점이라고 왜 되는 겁니까? 그게 잠잠한 것 같았지만 사실 끊임없이 뭔가를 하긴 했어요. 그래요? 우리한테만 잠잠했던 겁니까? 예. 1월에는 트럼프 주니어가 거기 가서 그 팟캐스트 영상 찍는다고 그래서 뭐 저기 전 봤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뭐 개썰매 끌고 이런 거 그 하고 거기 뭐 마가 모자 쓴 사람을 발견했어요. 뭐 이렇게 했는데 유튜버예요? 그러니까 그 팟캐스트인데 나중에 그게 혹시 연출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논란도 있었고 또 3월에는 벤스 부통령이 이제 아내랑 같이 3일 인정으로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 덴마크 측에서 반발을 해서 이거 니네 왜 여기 3일이나 있냐 그래서 하루로 줄여가지고 거기서 뭐 이제 그 안보 회의 보고 받고 그 경제 뭐 관련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이잖아요. 네. 예. 그럼 덴마크 비자 없이도 그냥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긴 지금 자치국. 예. 네, 근데 자치국의 생겐 형식이니까. 생겐 조약 때문에 그냥 들어갈 수 있죠. 넘어갈 수는 미국인은 있죠. 비자 없이? 무비자이기도 하고. 무비자라? 그렇죠. 이 그린란드 이렇게 가보면요, 이게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돼 있고 또 남쪽은 되게 이렇게 사람들 많이 살아요. 그래도 조금 더 따뜻하다고. 거기 가면 덴마크 같아요. 그냥 가서 보면.
덴마크 갔다라는 걸 네. 말씀하시면 덴마크 못 가본 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원래는 약간 에스키모처럼 이누이트족인가 그 사람들 원주민이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가서 되게 놀란 게 제가 갔을 때 조금 옛날이어서 국회의원이 5명밖에 없대요. 그린란드에 네, 전체 그 주민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린란드에. 주민 수도 얼마 안 되지만 일부 이제 덴마크 이주자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덴마크 중에 하나에 속한 우리 제주도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그 덴마크 사람들 입장에서 그 미국에서 특사가 오거나 미국에서 계속 간을 본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 뭐 제주도를 일본이 자꾸 와서 간을 보는 이런 거랑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또 더군다나 지금 유럽이 러시아 때문에 그 영토 문제에 굉장히 예민해들 계시는데 미국까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예민해 하죠. 근데 사실 이 그린란드는 처음부터 덴마크가 이렇게 관할을 하지 않았고 처음 이제 2차 대전 때 나치 그 독일이 가서 점령을 했다가 미국이 잠깐 점령했었어요 사실.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덴마크가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나온 게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덴마크 입장에서는 우리 집 마당에 엉뚱한 인간이 들어와서 사진 찍고 축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허락도 안 받고. 그러면서 허락도 안 받고 축구를 하는데 심지어 이제 니들은 여기서 축구 못해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만 할수 배려를 있어. 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건 아마 나토일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사무국장한테도 그린란드를 미국이 합병하는데 협조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덴마크는 나토국이잖아요. 같은 회원국에 있는 국가를 갑자기 저기다가 떼주라고 하는 걸 협조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난처한 거예요. 그래서 나토가 계속 약간 피했어요. 이리저리 피하고 말 돌리고 막 피했는데 나토를 그 문제에 끼어들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까지는 얘기를 했으나 계속 이제 이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 내놓은 게 북극 항로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이 자꾸 여기를 이용하고 러시아가 자꾸 이렇게 이용을 하니까 지금 이 나토 회원국들이 다 같이 뭉쳐서 지금 이걸 막아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는 계속 딴 얘기를 하는 거죠. 덴마크가 가지고 있는 그린란드를 미국이 가져오는데 협조해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럼 그러니까 지금 일단 덴마크 반응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덴마크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덴마크는 강력 반대고, 근데 저희 그린란드의 입장도 봐야 돼요. 사실은 그린란드가 19세기부터 덴마크 노르웨이 영토로 편입됐고 53년에 덴마크 주로 들어갔지만 사실은 그 원래는 이누이트 살던 곳이고 지금 이누이트 인구가 여전히 그래도 90%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린란드 안에서도 덴마크로부터 자치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고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인구의 5% 정도가 언젠가는 독립해야 되지 않나라고 분리독립을 원한다. 원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 밑으로 갈 건 아니지 않나?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미래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다. 지금 이거지. 이게 지금 너네가 뭐 덴마크랑 미국이 이렇게 우리를 누구한테 주느니 이런 얘기를 할 것도 아니다라는 게 일단 그린란드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처리를 하려면 미국 입장에서 일단 그린란드의 분리 독립을 지원을 해줘. 그래서 독립국 선포를 하게 만든 다음에 미국과의 동맹을 선언하게 만들어. 이게 사실은 그러려면 이쪽 원주민들이 뭔가 그동안 뭐 골마 터진 어떤 문제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사실. 덴마크에서 충분히 보건, 뭐 의료, 뭐 다 교육 그리고 심지어는 그린란드 자체 언어가 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덴마크어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린란드 언어를 지킬 수 있게 정책적으로 덴마크가 지원도 하거든요. 그럼 두 분의 진단이 좀 다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은 지금 예를 분리 독립을 원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또.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전 국민적으로 뭔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니까 세력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디나 다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세력들이 굉장히 작다 보니까 그게 어떤 정치적 명분이 되지는 않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가 너무
급하게 너무 거칠게 추진한다. 그럼 뭔가 거기에 이제 필연적인 곡절이 있느냐 이걸 좀 보고자 하는 건데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북극 항로 때문이다. 네.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북극 항로가 가장 지금 큰 문제인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그 NSS를 이제 발표한 이후에 서반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신안보 전략 네, 얘기하는 신안보 거죠? 전략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왜 지금 시점이냐? 물론 북극 항로가 러시아, 중국에 의해서 계속 장악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인 이유는 NSS 이 발표 시기에 맞춰서 이제 사실상 이걸 현실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고 그리고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사려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그린란드가 덴마크보다 뉴욕하고 더 지리적으로 훨씬 이제 가깝다 보니까 북미하고 훨씬 지리적으로 붙어 있다. 그린란드가 그래요? 이걸 주장하고 이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게 지도 보면 지도를 네, 네. 이렇게 네모난 거를 보셔가지고 그런데 네.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훨씬 사실은 가까워요. 지도에 그려진 캐나다하고도 그린란드 가깝고. 면적보다는 작다면서요. 훨씬 작아요. 네, 작아요. 훨씬 작고요. 네. 그다음에 유럽에선 노르웨이가 제일 가깝고 덴마크는 북유럽에서도 좀 먼 편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트럼프는 지리적으로 북미하고 훨씬 더 가까운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유럽에서는 그럼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1000년 동안 지금 유럽하고 관계가 있었는데 무슨 얘기야? 이렇게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린란드가 유럽이냐 아메리카 대륙이냐 그 싸움인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군사적인 어떤 이유도 크거든요. 러시아가 계속 지금 유럽을 위협하는 그런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유럽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말해서 유럽의 영토라고 여겨졌던 그린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 막느라고 막 애쓰다가 저기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게 생겼어라는 분위기가 지금 유럽의 아니, 분위기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그러니까 군사적 이유라면 지금 뭐 미국이 다른 나라하고도 이제 협약 체계를 서는 것처럼 네. 조약을 맺어서 군사 기지를 건설을 해서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이미 군사 기지는 있어요.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거고 그게 제가 이제 쭉 그 흐름을 봤을 때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동맹을 맺어서 지금처럼 쓰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나토하고 유럽연합하고 그리고 트럼프 미국 사이에서 계속 갈등이 생긴단 쉽게 말하면 말입니다. 나토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감정이 거잖아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유럽 땅을 움직이고 싶은데 특히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ICBM 발사하기가 최적의 장소인데 여기다 만약에 미국이 여기서 ICBM을 발사하고 싶다. 그러면 미국령이 아닌 이상은 사실상 유럽의 승인을 나토의 승인을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게 싫은 겁니다. 트럼프는. 그리고 제가 볼 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트럼프는 지구온난화 반대자잖아요. 근데 사기라고 네, 사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중요해지는 이유는 지구온난화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북극해가 거기 얼음이 녹고 있어가지고 그 이전에는 항행이 되게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배가 다닐 수 있고 한 2030년 이후 그다음에 2050년까지는 얼음이 거의 다 녹아서 거기가 되게 중요한 항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글로 가면은 밑으로 돌아서 인도양으로 가거나 스웨즈 운하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아시아 유럽이나 이런 유럽 미국을 올 때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그런 길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 중국이 다 북극해를 거기에 그 중심을 두고 있고 캐나다도 그런 면에서 사실 캐나다도 매우 불편해요. 왜냐하면 캐나다는 여기가 자기네 수역이에요. 지금 얼음이 녹아서 백길이 생기니까 여기는 우리 영토고 우리 수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은 거기가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공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미국이 요즘 점점 더 캐나다와 각을 세우고 있고 그러니까 캐나다도 거기서 자기의 어떤 안보나 이런 방어를 위해서 여기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고 그래서 잠수함 건조 사업 이런 거 하는 그렇죠.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트럼프가 이거 그린란드 자기가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거 지하자원 때문이 아니고 안보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예. 많은 사람들은 지하자원 때문이지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뭐가 거기는 뭉쳐 있는데요? 히토류, 히토리오. 네, 그래서 히토류라든지 많은 석유 뭐 이런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뒤에 얘기를 들어보면 석유 그 우리가 제일 많아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석유 제일 많이 나는 데라서 우리 그런 지하자원 필요 없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금 거기 특히 또 얼음이 녹으면서 과거에 접근할 수 없었던 히토류 광물 같은데 접근할 수 있는 그 지역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그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서 지금 이렇게 미국이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장 교수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미국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북극해는 다시 얼어붙는 일은 없다. 혹시 이렇게 지금 단정하고 있는 겁니까?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각하네 그럼 진짜. 네, 단정하고 있고 뭐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여기가 다시 얼어붙기란 약간 뭐 재앙이 오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다들 지금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얘기를 하셨는데 캐나다는 원래 자기네 앞바다니까 사실상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저는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중국은 북극해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세운 논리가 중국은 근북극 국가다. 네, 근북극 국가. 이게 지리적으로 우리랑 똑같이 북극하고 너무 멀리 있는데도 자신들의 근북극 국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극의 기후 변화가 중국의 농업이나 생태계에 너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도 북극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이해 당사국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 북극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성을 중국은 이미 가지고 있고 지금 영토 주권이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뭐 자원을 개발하거나 항로 이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때 우리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중국의 주장에서 이런 주장에서 주어만 중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바꾸면 우리도 다 사실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아니, 그 해양을 기준으로 우리가 더 가깝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이번 들어서 뭐 이제 북극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다양한 정책들을 시작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북극 우리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북극 문제가 뭐 국가의 어떤 해양 주권이라든지 또 미래의 어떤 에너지를 통한 경제 지도까지 다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네.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그 제일 근처에 있는 이제 러시아가 자기 편이 돼야줘야지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북극 이 항로나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지금 뭐 러우 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뭐 캐나다 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붙을 때는 다 이익에 대한 서로 욕구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욕구들이 발산할수록 이제 군사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한국의 방산 업체들이 많은 러브콜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근데 러브콜 얘기했는데 북극해를 둘러싼 어떤 강대국 간의 분쟁이 심화되면 러브콜이 아니라 오히려 불똥이 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에게? 불똥이 튈 수 있죠. 또 그러니까 잘 알아야 대체할 수 되는 없어요. 거예요. 이 상황들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불똥도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뭐 가서 뭘 팔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강대국 싸움에서 불똥이 튀지 않고 우리가 어느 정도 자국의 이익을 챙길 수 있고 이런 것도 하려면 이쪽에 진짜 가장 핫한 국제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극 이사회 같은 데도 한국이 사실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 지금 중국이 했던 것처럼 뭐든 만들어서 네, 뭐든 여기에 만들어야 됩니다. 엮어서. 우리가 그 북극의 과학기술 연구, 그다음에 자원 개발, 그다음 자연 보호, 소수민 민족 문화 보호 이런 등등의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다 하나씩 발을 얹고 아니 그럼 잠깐만요. 얹어놓고 좀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북극 그쪽은 그러니까 그 깃발 꽂는 게 임자다 이거잖아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깃발이 꼽혀 있긴 해요. 지금 북극 이사회가 거기 네, 이미 꽂혀져 그 있습니다. 북극의 그 북극 영토를 이사회가 뭐예요? 북극 이사회가 북극의 영토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모여서 북극에 관한 모든 걸 결정하는 최종 결정을 이 국가들이 해요. 그리고 그게 한 7개 국가가 뭐 지금 노르웨이, 들어가 있어요. 뭐 지금 덴마크, 아이슬란드, 미국, 캐나다, 러시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옵저버 국가들로 뭐 이제 다른 나라들을 참여시키는데 한국도 아마 최근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되게 중요하고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그 국가들의 주권을 인정을 최우선적으로 하지만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결정의 마지막 비토를 거기 지역의 원주민들이 갖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그 아까 말했던 덴마크의 그린란드의 이누이트라든지 그래서 그린란드가 중요하군요. 예. 트럼프 입장. 예. 그래서 비토권을 갖고 비토권을 있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옛날부터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그래서 여기 비토권을 갖고 있는 원주민에게 우리 정부도 그들과 이제 좀 관계를 맺고
그들과 좀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여러 공공외교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앞으로도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 미국이 그럼 특사를 보내서 뭘 할 거야라고 얘기하셨는데 특사가 와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비토권을 가진 원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과 조금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역할을 이 특사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기 원주민한테 보내는 특사고만요, 간단히. 사실상 네 거의 그렇다고. 왜냐면 어차피 외교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 이 지금 그 트럼프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이 일방적인 움직임은 어디까지 갈 거라고 전망을 합니까? 임기 내에 사실상 그린란드를 완전히 사들이기는 조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많아요. 대신에 아마 그린란드 쪽에서 먼저 뭔가 다른 움직임,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의 의견도 많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많지만 트럼프 임기 끝나기 전에 뭔가 그린란드 내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정리를 해가는 시간들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트럼프 임기가 끝난 이후에 만약에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이제 그린란드 사들이겠다라고 고집한다면 그때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고요. 이게 딱 그 시츄에이션이 이거구만요. 요즘은 이제 많이 이제 뭐 그 줄어들었지만 달동네 이런 거 이제 밀어버리면서 재개발을 재개발할 맞아요. 때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예. 시간이 걸립니다. 안 파는 집이 있으면 용역 깡패 동원해가지고 맞아요. 사줄게 왜 안 팔어 맞을래 도장 찍을래 돈도 줄게. 딱 이거네. 매도 딱 이거. 줄게. 약간 이렇게 하면서 대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베네수엘라 수역에서 미군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주는 위압감 그게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린란드 쪽에서 미국에 반대하는 그런 게 있을 때 또 이런 상황을 한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얼마 주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산다는 그 땅을 산다는 개념보다는 가서 이제 본인들이 직접 미국에 편입하는 대가로 거기에 이제 건설하는 건설 비용 뭐 투자 이런 거 네, 얘기하는 투자 거. 이런 것들까지 이제 그게 이제 산다는 표현으로 나오긴 하지만 굉장히 평화롭던 그린란드 입장에서는 갑자기 미국이 끼어들면서 우린 불똥이 아니라 그냥 거대한 운석을 맞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고 이게 뭐 평화로운 농촌에 갑자기 그 온천수 터져 나왔다 딱 이거네. 갑자기 또 도시에 외지 사람들이 개발업체가 나타나서 나타나가지고. 네, 나타나서. 강대국들이 막 나타나갖고 우리 땅에 뭘 하겠다라고 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북극 이사회가 조금 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장 기본 원칙은 북극을 지키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옵저버 국가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 기본 원칙이 좀 더 잘 작동하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본적 해법은 북극해가 다시 얼어붙는. 제일 좋습니다. 네,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근데 북극해가 얼어붙어도 잠수함이 잘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또 쇠빙선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자, 여기서 끊겠습니다. 아이고 칼만 안 들었다.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